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금융법규팀의 최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중앙은행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하고 FRB, 영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거기는 뭐 돈 찍는 데 아닌가, 화폐를 발행하는 곳 아닌가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뉴스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금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지, 중앙은행은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런 중앙은행은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중앙은행 빌딩이고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류의 3대 발명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다. 술에 더불어 중앙은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1920년에 미국 사람인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인류의 3대 발명 중에 하나로 중앙은행 제도를 꼽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1920년 하면은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다시피 FRB가 성립된 지 한 10년도 채 안 될 시절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마 그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것도 설립 초기라서 그렇게 존재감이 뚜렷하진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약간 농담조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한 말은 사실 중앙은행이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란 말은 그럼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중앙은행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150년 정도 됐고요.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당시 편집장이었던 월터 버짓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중앙은행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은 중앙은행 하면은 화폐 발행하고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쓸 당시만 해도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앙은행이란 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제도라고 하면은 어느 날부터 우리가 뭐 법을 통해서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런 제도를 만들자 하고, 그래서 그 제도를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란 거는 사실은 그렇게 시작되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역사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중앙은행으로 살아남은 기관들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지금 여기 중앙에 보시는 릭스방크, 이게 스웨덴 중앙은행 문장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여기가 이제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 두 기관은 사실은 이제 그 출발하게 된 이유는 그 정부의 대출해주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요. 주로 정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이제 대출 받기 위해서 이제 특권을 줘서 은행을 설립하도록 한 데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 앞에 있는 요거는 뭘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은행의 출발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한 일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급 결제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초기 형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사가들이 이 은행을 초기 중앙은행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은행은 1821년쯤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래서 이 은행이 망하고 나서 네덜란드는 이제 중앙은행이 설립이 됐는데요. 이 은행은 그 네덜란드가 국제무역하고 금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1609년에 이제 암스테르담, 여기 보시면은 암스테르담 비셀방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암스테르담 환은행이란 뜻입니다. 이 은행은 이제 암스테르담 시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당시 이제 그 17세기 초반에 네덜란드,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이 그 대서양 무역에서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그 주화가 유통됐어요. 그런데 그 주화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 주화의 가치를 그 당시 이제 주화라는 거는 오늘날 같은 주화는 아니었고, 금하고 은을 이제 주화로 썼는데, 사람들이 그 불량 주화를 많이 유통시켜서 이익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불량 주화가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경제의 혼란을 일으키고 그 금융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니까 암스테르담 시정부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암스테르담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살아남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 은행을 만들었는데, 이 은행이 한 일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그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그 신뢰를 얻었냐면은, 이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금 또는 은으로 된 주화가 유통됐는데, 그 주화를 여기서는 그 주화를 예금을 받고, 그 주화가 어떤 주화는 제대로 된 금은 함량을 갖고 있지만, 어떤 주화들은 순도 금 1g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재보면 0.9g 이렇게 좀 변조된 것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 은행에서 예금 받을 때 그 정확한 순도와 그 금, 은의 함량 그리고 무게 같은 걸 정확히 달아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다음에 그 가치를 이 은행 나름대로의 그 화폐 단위인 플로린이라는 단위를 써서 그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 1g짜리 주화가 있다면은 그거를 1플로린이라 하면은 그걸 정확히 재서 1플로린이라고 예금을 받았고, 누가 사실은 금 주화에는 금 1g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0.9g이다. 그러면은 0.9g이라고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0.9 플로린이라고 해서 그 이 은행 장부에다가 기재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예금을 받고 나중에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그에 해당되는 그 주화를 내줬는데, 주화를 여기서 그 예금주가 찾아와서 주화를 달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그 순도가 정확히 0.9g이면 0.9g, 1g이면 1g, 그 순도와 함량이 정확한 그 주화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을 믿고 예금을 하게 됐고, 특히 이 은행이 이제 그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무역업자나 어쨌든 상인들이 그 돈을 보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물건을 사면은 그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주화를 들고 지급하기는 굉장히 번거롭죠.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굉장히 크면은 주화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이 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소했냐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을 이 은행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행에서는 주화를 예금받으면은 그 금액을 장부에다 기재해 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그렇게 예금을 받으면은 그 장부에 기재를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물건을 사고 그 다른 그 물건을 판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고 싶을 때는 제가 이 은행에 가서 내 계좌에 내 장부에 기재된 금액 중에 얼마를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 은행에서는 그 이 은행 장부에 있는 제 계좌에서 물건 그 구입 대금을 제하고 그 물건 판 사람 계좌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장부를 통해서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인들로서는 굉장히 편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은행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그래서 이 은행이 그런 지급결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중앙은행이 은행 간의 그 결제를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후에 그 역사가들이 이런 그 암스테르담 한글의 은행의 모습을 이게 그 중앙은행의 초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은 이제 그렇게 영업을 잘 했는데 나중에 이 은행은 어떻게 망했냐면은 이제 그렇게 예금을 처음에는 이제 예금만 받았어요. 예금만 받고 그렇게 장부를 통해서 계좌이체 해주는 업무를 주로 했는데 이 은행이 나중에 이제 암스테르담 시 정부에다가도 뭐 대출을 해주고 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고 그걸 회수하지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1800년대 이제 초에 망하게 됐고 이 당시 네덜란드의 금융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게 이런 은행들이 영업하는 걸 보고 요 스웨덴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웨덴 중앙은행은 그 전에 이제 그 스톡홀름 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스톡홀름 은행을 설립한 사람이 요 네덜란드에서 요 은행이 운영되는 걸 보고 스웨덴 가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스톡홀름 은행을 세웠고 스톡홀름 은행도 그 스웨덴 정부에다 대출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제 스톡홀름 은행도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다가 결국 망하고 그게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 인수해서 이제 그 후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금융이 발달한 것이 스웨덴으로 영향을 주고 그 스톡홀름 은행이 결국 이쪽으로 인수되면서 이 은행 영업에 대한 영향이 이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까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만든 사람들도 이 스웨덴 중앙은행이 설립된 걸 봤고 또 네덜란드 여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금융이 발달한 걸 보고 우리도 이제 이런 은행을 설립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네덜란드 은행이 이런 중앙은행의 효시라고 불리는 스웨덴 중앙은행과 영란은행 설립에 이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볼 때 주로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먼저 성립됐지만 사실은 그 오늘날 중앙은행의 기능이라고 알려진 그 정부의 은행이라든가 은행의 은행 그리고 최종 대부자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란은행에서 최초로 그게 그 기능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영란은행을 중앙은행의 모범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도 영란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역사적으로 설립은 먼저 됐지만 그 후에 영란은행을 따라서 이쪽도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은 그 영란은행의 그 설립 당시의 특허장인데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는데, 그래서 영란은행이 그럼 어떻게 설립됐냐를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의 은행으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왕이 이제 윌리엄 3세였는데 그 당시 영국이 이제 프랑스랑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왕이 그 국민들의 신뢰를 좀 잃어버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전에도 계속 영국은 이제 전쟁 때문에 전비 조달이 큰 문제였는데 당시 이제 런던에 있는 금세공업자들로부터 왕이 이제 돈을 빌렸는데 그 금을 이제 런던 탑에다 예치해 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왕이 그걸 이제 몰수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 금세공업자는 재산상 손실을 입어서 더 이상 왕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돈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왕으로서는 사실은 프랑스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 구할 데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영란은행을 설립한 사람들이 왕한테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왕한테 와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전쟁 자금을 빌려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그 화폐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왕이 지금 여기 보시는 요 특허장을 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런 발권을 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해줄 테니까 돈을 빌려줘라 달라 그래서 그 영란은행 설립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본금을 모은 거죠.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정부에 대출해 준 게 이제 영란은행의 출발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 형태였고요. 이 주식회사라는 게 그 영국에서의 최초의 주식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기가 그 주주로서 출장 금액만큼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고 특히 영란은행 그 주주들은 정부에 이렇게 대출해 주면서 어떤 조건으로 대출해 줬냐면은 그 8%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출해 준 돈은 사실상 뭐랄까요? 그 뗄 위험이 적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자 갚을 때 그 세금 거둔 것 중에서 이자를 주면 되니까 정부에 대출해 줄 경우에는 큰 위험 부담을 지지 않고 정부에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8% 이자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꽤 괜찮은 조건이라서 자본금이 쉽게 모였고 그래서 영란은행 주주들은 이제 그 금액을 120만 파운드를 모아서 이제 정부에 대출해주고 이렇게 정부의 은행으로 시작한 게 그 영란은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은행이 설립된 게 초기 중앙은행의 특징인데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은행은 이제 1800년에 세워졌는데 프랑스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프랑스은행을 세웠고 그래서 프랑스은행이 나폴레옹 전쟁할 때 그 비용을 이제 조달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정부의 은행으로 출발했다는 점 그리고 처음에는 그 당연히 민간은행으로 출발했으니까 정부와는 분리된 조직이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당연히 어떤 간섭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러면은 역사가들이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평가할 때 그 독점적 발권력이 인정된 때를 처음 그 시발점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1694년에 설립됐지만 그 독점적 발권력이 인정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1844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영국의 경우에도 금융위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란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냐. 처음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그 영란은행이 잘 대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영란은행이 민간은행으로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망했더라도 쟤는 나의 경쟁자인데 내가 왜 쟤를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에서 도와주는 걸 꺼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런 은행이 망하고 하는 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은행을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영란은행이 내가 이렇게 다른 은행들에 의해서 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오늘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그 책 제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앙은행이란 말을 처음 썼던 월터 버젯이 쓴 그 롬바드 스트릿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 월터 버젯이 당시 영국의 금융시장을 설명하면서 그 영란은행이 해야 될 일,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했고, 이때 월터 버젯이 말한 그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되 그 대신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벌칙금리,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매겨서 대출을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책이 이제 그 당시 그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최종 대부자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오늘날 중앙은행의 모습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들 텐데, 그거는 그 은행 제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이제 영란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그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고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영란은행이 이런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뭔가 다른 은행들이랑은 좀 다른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른 그런 은행들이랑 경쟁 위치에 있으면은 뭔가 이런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게 뭔가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발권력을 독점하게 되거든요. 발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발권 독점을 갖고 있는 은행이 다른 은행과 경쟁을 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오늘날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A 은행은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거를 대출해주고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차이만큼 수익을 얻는데, 중앙은행이 그렇게 상업은행 업무를 똑같이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다른 은행을 뭐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금이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자기 돈을 찍어가지고 대출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업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랑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업은행 업무는 하지 않고 중앙은행 업무에만 몰두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은행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도 발권 독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당시 영란은행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뭐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영란은행권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영란은행은 초기에는 런던 주변으로만 영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영업망을 확장해 갔는데, 사람들이 그 왕의 특허를 받은 은행이다 보니까 그 은행권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당시 은행권은 그 금과 바꿔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건 내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은행에 가면 이 사람들이 금으로 제대로 바꿔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란은행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왕이 특허를 해준 은행이니까 내가 이 은행권을 갖고 영란은행에 가면은 금으로 잘 바꿔주겠지 하는 신뢰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점점 영란은행권을 찾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 독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던 은행들도 우리가 뭐 굳이 은행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나, 영란은행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뭐 금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는 생각에서 영란은행권이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영국에 있는 모든 금이 영란은행으로 모이게 되고, 영란은행이 영국에 있는 은행 시스템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오늘날 중앙은행이 형성되고 은행의 은행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정부은행으로 출발해서 발권 독점을 통해서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고, 금융위기 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춘 데까지는 거의 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694년에 설립됐고 이게 1844년이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그런 시간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역할,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 최종 내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세계 경제 중심이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제 늦게 발달했습니다. 1913년에 FRS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됐는데, 그 전에는 미국도 그럼 중앙은행이 없었느냐? 시도는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 영국을 보니까 영란은행이 있어서 뭔가 제대로 금융 시스템이 잘 되고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 우리도 뭔가 그런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첫 번째 그 미국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First Bank of United States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20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필라델피아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은 뭐 영란은행과 마찬가지로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상업금융 업무도 수행했는데, 그 상업금융 업무는 사실은 이게 중앙은행 업무에서 분리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업금융 업무를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됐고, 상업금융 업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게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당연히 뭐 은행 업무를 하면은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본점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처음 20년만 하다가 그 후로 이게 이제 면허를 갱신하는 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1811년하고 1816년 중간에 이제 사이가 비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미국 독립을 하게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연방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연방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 지역 주 정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원래 이제 그 이민자들을 이루는 나라라서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할 때 뭔가 중앙 집권적인 것을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걸 싫어했고,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금융에 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면허 연장이 부결됐어요. 그럴 때 왜 그럼 어떻게 다시 또 2차 미 합중국은행이 생겨났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전비 조달이 급한데, 사람들이 그때 1차 미 합중국 은행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전비 조달이 쉬웠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전쟁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미 합중국 은행을 본따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2차 합중국 은행을 만들었고, 그래서 20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없어지죠. 왜 없어지냐면, 이제 당시 대통령이 의회에서는 이거를 면허를 연장하려고 했는데, 당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나 중앙은행 싫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앙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주에 있는 은행에다가 다 예치해라.
그래서 중앙은행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자유은행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이 자유은행이라는 거는 은행 설립의 규제가 굉장히 최소화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금융위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07년에 큰 사건이 벌어진다. 미국에서 큰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때 그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제 금융왕이었는데요. JP 모건이 나서가지고 구제금융을 조성하고 그 금융위기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역시 안 된다. 이제 이 상태로는 우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중앙은행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게 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미 연방 준비제도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13년에 만들게 되고, 이 은행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의사결정 구조가 페더럴 리저브 보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그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합니다. 이 이사회 구성원을. 공적 기관이죠. 현재도 이거는 미국 연방 기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데가 이제 FOMC라고 미국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개시장위원회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193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90년 전 되죠. 오늘날의 FOMC의 모습을 갖추는 게 90년쯤 됐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미국도 그 재무부 장관이 연준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미 연준이 생길 때는 건물도 재무부 건물에서 살았거든요. 재무부 건물에 새들어 살다가 이 법이 완성될 당시쯤에 그 미 연방 준비제도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고, 때마침 재무부 장관도 의장에서 빠지고 연준 이사회 구성이 그렇게 주로 변경되면서 뭔가 정책을 긴 시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의 임기도 연장하고, 뭔가 정부의 역할,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끔 이사의 임기도 연장되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지배 구조가 형성된 것이 그 1935년입니다. 그 후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쟁을 겪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대공황도 겪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비 조달을 해야 되고, 전지 조달을 위해서는 미국이 그 재무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거든요. 근데 국채라는 것이 이제 금리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재무부로서는 이자 지급 금액을 줄이려고 가능한 한 미 연준 보고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해 달라. 그리고 우리 국채 발행하면은 좀 많이 좀 사달라. 그렇게 해서 금리를 좀 인위적으로 낮추고 저금리 상황을 유지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은 한국 전쟁 끝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근데 미 연준에서 보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건 좀 곤란하다. 이제 어느 정도 상황도 정리되고 했으니까 그 금리를 좀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재무부랑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행했던 국채를 차환 발행할 때는 우리가 좀 상당량 있어 줄 테니까 국채 발행을 좀 자제하고 통화량이 너무 증발되지 않도록 재무부도 좀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국채 발행 금리를 좀 높이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국채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폐기된 건 이제 1953년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시 당시에는 뭔가 전쟁 상황이니까 미국이 전시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 연준도 열심히 그 재무부랑 협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종료되고 나니까 뭔가 다시 시장 기능을 좀 활성화하고 미 연준이 독립적으로 그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하에서 이런 재무부와 합의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전시 이후에 1950년대에 들어서 미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확립하게 된 그 분수령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됐고요. 그 후로는 뭐 미 연준이 이제 쭉 그 잘 해왔죠. 물론 그 동안에 다른 일도 뭐 많았지만,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중앙은행, 미국하고 영국의 중앙은행 모습을 좀 봤고요.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이라 하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은행은행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됐고 이런 과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성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런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중앙은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늘 알고 있다시피 물가 안정이라든가 금융 안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경제를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이 역할이 그 금융안정 최종 대부자 기능은 뭐 요즘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크게 의미를 가졌던 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1980년대 금융위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하실 게 그 옛날에는 이제 금본위 제도였어요. 금본위 제도였고 그 화폐 발행이란 게 금이랑 연동돼 가지고 사실은 물가 안정은 금본위 시대 때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에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화폐가 그렇게 과다 발행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가 안정이 큰 문제가 안 됐었고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물가는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뭐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잠시 불안해진 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금본위 시대 그 후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달러 1달러를 금 1온스를 미국 35달러에 연동시키고 미국 달러에다가 각국 통화를 고정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서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유지됐던 1971년까지는 대체적으로 물가는 이제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물가 안정이 크게 그때 관심사가 떠오르지는 않았었는데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변동 환율제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 통화 제도가 시작된 거죠. 실제로 이제 금과의 연동이 끊어진 거는 이제 1차 대공황 이후인 1931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본위제랑 결별하고 관리통화제로 갔었는데 그 순수한 의미의 관리통화제도로 간 거는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되고 난 이후였고 그때 70년대는 그 변동환율제로 바뀌는가 동시에 당시 1, 2차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시기가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그 당시 물가가 굉장히 높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70년대, 80년대 물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물가 안정이 굉장히 그 중앙은행의 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래서 물가 안정이 70년대, 80년대는 중앙은행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책무.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법에는 물가 안정을 이제 넘버원으로 쳤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물가 안정이란 거는 그 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중요하게 됐다. 근데 이때 중요한 금융 안정이란 거는 이때 말한 최종 대부자 기능 뭐 또 포함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더 추가됐는데 그 70년대 80년대는 물가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에 매진해야 되고 물가 안정이 넘버원 그 목표였다가 90년대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우리 한국은행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통화량 목표제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로 그 통화 정책이 바뀌고 그 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90년대 안정되면서 그 물가 안정 문제는 조금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물가가 많이 안정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물가가 크게 안정돼서 큰 문제가 없고 굉장히 뭐 골디락스 호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좋았는데
문제가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몰랐지 반성을 하게 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서로 연계된 거를 많이 몰랐구나.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 거시 건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고, 중앙은행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뭔가 조심을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게 그 2008년 금융위기였고, 그 후로 그 금융 안정이 중앙은행의 또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이따가 한국은행법 그 개정할 때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중앙은행이 처음 시작됐느냐?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1900년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900년이라 그러면은 20세기 초인데 그 당시에는 그 중앙은행이 몇 개 없었습니다. 한 18개 정도 있었거든요. 1900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00년에 중앙은행이 시도했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뭐 인식이 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이 이제 고종 황제였고, 이 고종 황제가 당시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근본위 제도로 갈 때였고, 그 주변 나라 일본은 이제 은본위 제도로 가다가 그 1900년대 직전에 1897년에 일본이 이제 근본위제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근본위제로 가자 하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일본의 침략이 좀 그 약간 뭐랄까요, 가시화된다고 할까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라서 그 일본 돈이 많이 통용됐습니다. 1894년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그 우리나라가 친일 내각에 수립되면서 신식 화폐 장정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 일본 돈이 통용되게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일본 돈이 많이 통용됐고, 그런 상황을 좀 타개하고자 그 우리나라에서 화폐 제조 발행은 우리나라 정부의 권한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선언하면서 이런 화폐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화폐 조례를 만들고 근본위제를 채택한 한편 이걸 바탕으로 그 중앙은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이란 건 당연히 이제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고 또 국고금 출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들려고 총재하고 부총재도 임명하고 대한중앙은행을 정관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잠시만요. 그다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태양금감 조례를 만들어서 근본위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금화를 로 바꿔줄 수 있는 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안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랑 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 기지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부총재가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은 그 이런 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영업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한 점은 좀 이제 아쉬움으로 남고, 당시 정세로 봤을 때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05년에 제1차 한일 협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찬탈하게 되면서 그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 와서 마치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09년까지였고요. 일본 제1은행이 우리나라 국고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화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돈을 다 폐기하고 일본 돈을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제1은행권이 일본 돈이 이제 우리나라에 통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발권 권한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옆에 사진은 그 지금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거고 있는데,
이 일본 제일은행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일본 제일은행 경성 지점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설립되는데 이 구자는 현재 한국은행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구자를 붙였고요. 이 한국은행이 설립된 계기는 이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일본 제일은행이란 거는 일본의 민간은행이거든요. 이 제일이라는 뜻은 일본에서 첫 번째로 인가된 은행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니 무슨 일본의 일개 은행에 불과한 데가 이런 중앙은행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제일은행이 하던 업무를 다 한국은행에 넘기도록 하고 한국은행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설립됐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국은행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한국은행이 하던 일은 다 조선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행이 해방 직후까지 있게 되고 이때 조선은행은 중앙은행 업무하고 상업은행 업무를 병행하게 됐고요. 이런 모습은 뭐 영란은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선은행이란 거는 일본 총독부를 위한 일이었죠. 은행이었고 조선 총독부에다 대출해주고 특히 조선은행은 이제 만주에 많이 영업점을 두고 있는데 일본의 그 침략, 뭐 중국 침략이라든가 그런 식민지를 그 경영을 위해서 많이 협조한 그런 은행이었고요. 문제는 이 조선은행이 그 해방 후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는데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화폐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은행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이 당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찾았고 그 돈이 국내에 많이 풀리고 해방 이후다 보니까 또 일본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쓰면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놨던 게 어느 한순간에 정지가 되면서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자는 부족하고 수요는 높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이 해방 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오늘날 한국은행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과제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뭐 약간 잠깐 쉬어가는 코스로 요게 처음에 이제 제일은행 경성 지점으로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한국은행으로 바뀌었다가 완공될 당시에는 이제 조선은행 본점이 됐고 2001년부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도 이제 한국은행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50년 전 사진이고요. 그 당시 본관으로 쓰고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은행 그 설립을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를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토 히로부미 글씨가 있고 역사를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 안내판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미 군정이 시작됐는데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조선은행을 그대로 가자. 그래서 그 정부 수립 전까지 조선은행이 중앙 역할을 수행하다가 그 조선은행은 이제 광복 후에 미 군정청으로 넘어갔다가 정부 수립 후엔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되고 그러면 이런 조선은행과 오늘날 한국은행은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은 이제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행이 중앙은행 업무하고 상업은행 업무를 다 하고 있었는데 중앙은행 업무 관련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넘어가고 상업은행 업무는 이제 현재 우리은행인 조선상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날 6월 11일 기준으로 중앙은행 업무가 한국은행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한국은행 창립 기념일이 50년 6월 12일이 됩니다. 이날을 기념한 거죠. 영업일이 넘어가는 기점을. 그리고
이 조선은행은 이제 주주들이 있었는데 그런 주주들 보상 문제로 청산은 이제 1982년 해방되고 나서 거의 30년이 지나서 청산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해방이 된 다음에 중앙은행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 조선은행 사람들하고 재무부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선은행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서구식 중앙은행 제도를 따르자.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해서 통화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뭐 통화정책 심의 같은 걸 두자고 생각했고요. 재무부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일본은행법을 따르자. 그리고 뭐 임원 임명권 같은 거는 재무부 장관이 주고 금리 같은 것도 재무부 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해서 뭔가 정부에게 주도권을 주는 그런 중앙은행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던 차에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미국이 이제 중앙은행 제도를 설립하고 나서 그리고 꽤 그 잘 운영을 하고 독립성도 추구하고 하니까 미국 연준에 있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우리 당시는 또 미 군정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한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 연준한테 전문가를 좀 파견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내자 블룸필드 박사하고 젠슨이라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만들고 거기다가 프랭키라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거기다 검토 의견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앙은행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뭐 재정 자료집이라고 한데 수록이 되어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블룸필드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의 중앙은행 개혁에 관한 건의서를 냈고 이것이 중앙은행 현재 한국은행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앙은행법이 제정이 됐고요. 목적은 그 조선은행, 식민지 시대의 은행은 청산하고 진정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만들어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발전을 시키자라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은행이 그 해방되기 직전에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인출하고 그러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중앙은행을 제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앙은행 제도라는 것은 당시 상황을 속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중앙은행 제도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12.4가 언제냐면 1945년 9월입니다. 근데 지수가 257 거의 20배 이상 가까이 뛰었는데 언제냐면 1949년. 그러니까 4년 만에 물가가 20배 이상 뛴 굉장히 인플레이션 심각한 시절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블룸필드 박사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정안이 발의되고 이런 일을 거쳐가지고 한국은행법이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자본금을 납부하고 창업식은 아까 말씀드린 12일 날 거치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한국은행법이 공포됐다는 게 게재된 관보고요. 설립등기는 6월 16일 날 했고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등기를 할 때는 등기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 규칙을 만드는데 대법원 등기 규칙 제1호가 됩니다. 한국은행 설립 등기가. 그래서 당시 이제 총재께서 한국은행법 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 압력으로도 초연한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만들자. 그리고 중의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사결정하자. 이게 이제 금통위 구성에 반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안정을 달성하자. 이렇게 해서 재정의 의의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목적은 있고 기구는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독특하게 어떤 특정 부서, 감독부, 조사부, 외국부라는 게 법외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가 있었고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권 발행은 발권 업무고 금융기관 예금은 이제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리고 은행 업무에 대해서 특별 통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거고요. 금융기관에다 대출을 해주고 은행 업무에 대한 특별 통제라는 거는 은행이 뭐 대출해 줄 때 대출을 뭐 한도를 정한다거나 대출의 이자율은 최고 얼마 이상으로 하지 말라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거는 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특이할 만한 일은 공개시장이라는 걸 뒀습니다. 오늘날에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이었고 자본시장이란 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개시장이란 말을 썼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미래를 봤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미래적인 일도 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듯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시장을 이란 말을 명시적으로 이제 여기 썼고요. 실제로 공개시장 운영을 하게 된 거는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 10년 뒤부터입니다.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는 국채가 많이 없기 때문에 통화증권을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채를 통해서 공개시장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국채라는 게 안전하니까 그걸 통해서 유동성 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국채가 많다는 거는 그 나라가 빚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국채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국채 발행이 많은 나라만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빚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적었고 국채 발행이 적다 보니까 공개시장 운영을 국채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한 게 통화증권인 거죠. 그래서 그 공개시장 운영이라든가 뭐 그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회수를 통화증권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 통화증권 이자 비용이 결국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비용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잠깐만요. 하나 더 설명할게. 그리고 당시는 이제 외환 업무를 한국은행에서 했고 그 당시 해방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외환이라는 게 뭐 전혀 없을 시절이니까 그 외국환이 전부 다 한국은행에 집중됐었거든요. 또 외환 업무를 했습니다. 이 당시 목적은 첫 번째가 넘버원이 통화가치 안정, 그 다음에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은행 시스템, 은행 감독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 은행 감독은 제정 당시부터 있다가 1997년 법 개정 때 은행 감독이 이제 오늘날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로 떨어져 나갈 때까지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한국은행이 은행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결제준비자금 관리는 쉽게 말하면 외환 관리, 달러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금통위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게 됐고 당시 금융통화위원회는 집행부하고 감독부, 조사부, 감사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시감독권을 보유했다는 게 특기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시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었습니다. 이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었던 금통위 구성은 거의 5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1997년 개정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 의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간 상공에서 농림부장관 기획기정위일인 아까 그 총재의 창업의 의의를 썼을 때 중의제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금통위가 구성됐다. 그걸 표현한 거고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산업이란 게 뭐 일천에서 대한상공에서 있고 원래는 뭐 농업계 대표를 뭐 하려고 그랬는데 농업계 대표라는 게 뭐 농업자조협회 같은 게 뭐 없을 당시라서 농림부 장관을 들어갔고요. 그런 당시 시대적 배경이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금융기관 대출을 해주고 긴급 대출 규정도 두고 정부한테는 금액이라나 기한을 제한 없이 대출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 대출 같은 경우는 한국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현행 한국법에도 정부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 정부 대출은 중앙은행이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이 할 일을 이제 화폐 발행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보통 대정부 대출은라든가 국채 인수 같은 거는 중앙은행이 잘 안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정부 대행 기관에도 대출을 해주고 신용통제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 업무가 분리됐다는 게 이제 명시적으로 일반 개인이나 법인하고는 예금 거래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분리됐다는 건 아까 처음에 중앙은행 제도 개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은행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정신으로 상업은행 업무를 분리했고요. 나머지는 얘기를 다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11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그 큰 변곡점입니다. 한국은행 업무에 대해서 큰 변곡점이 있는데 그 1962년 개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뭘 추진했냐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게 1962년이었고요.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주로 이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공업,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해서 주로 추진됐고 80년대 들어서는 뭐 경제사회개발 계획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쭉 유지되다가 IMF 구제금융 받기 직전인 199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란 건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할 테니 한국은행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오. 그런 의미에서 한은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동안에 이제 한은법 제정 이후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독립성하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던 시절에는 독립성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이 97년 이후로 최근 25년 동안은 이 97년 개정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은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했고요. 그 독립성이 강화되는 대신에 한국은행은 그 책임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한테 잘 알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려야 된다. 그런 책임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이 큰 흐름이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62년에 개정이 됐고 요 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제개발 계획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표가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 이름이 좀 바뀌었죠. 운영이란 말이 들어가서 뭔가 뉘앙스는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너네는 운영만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끔 이름이 바뀌었고 외환 정책이 이제 재무부로 이관됐다는 게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은 금통위 구성에 있어서 정부 인사 추천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정부의 영향력이 금통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배 구조가 바뀌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통위가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재무부 장관이 그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라는 제의 요구권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부의 의사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좀 협조하라는 의미가 강했던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이랄까 자율성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구조가 한 4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재도 예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걸 재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당시 이제 내각 수반이 임명하고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는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내각 수반이 임명을 됐고 감사도 예전에는 금통위가 임명했는데 그냥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요것이 다시 원래대로 대통령 임명으로 바뀌게 되는 게 9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감독기구가 이름이 좀 바뀌게 되고 은행감독은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되게끔 그 은행감독기구의 고급 직원 임명을 총재가 금통위협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감독원장과 일단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해서 은행감독기구가 조금 자율성이 좀 증진됐고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이제 한국은행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감사권이 신설됐고 정부 보증체가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특기할 만한 거는 이때 이제 자본금 규정이 빠지게 돼서 한국은행은 이제 자본금이 없는 그런 특수법인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자본금이 없는데 그래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가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중앙은행 중에서 이렇게 자본금이 없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본금이 있고 그 주주들은 국가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간이 주주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민간 주주들은 중앙은행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중앙은행은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그 정책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중앙은행 주주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거는 일본은행은 주식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은행은 주주가 일본 정부가 51%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정부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이 갖고 있는데 일본은행 주식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검색해 보시면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일본은행 주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97년 개정이고요. 그래서 그 은행 신용 제도의 건전화라는 건 은행 감독이랑 관련된 건데 요 은행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서 물가 안정이 유일한 목표로 됐고 통화 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걸 명시하면서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더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기구도 운영자가 빠지고 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건 한국은행 내부의 정책결정기구를 명시했고 그 제정 당시에 있던 포괄적 지시감독권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도 그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하는 거로 되고 정부 추천 위원수도 줄어들어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 기구 구성원의 정부의 영향력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물가 안정이 되게 중요하게 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도입하게 됐고 그 당시 이제 통화 정책이 90년대 들어서 통화력 목표제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로 변하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 추세였거든요. 90년대 때 물가 안정을 이룩해야 된다는 이런 통화 정책 변화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도 이게 들어왔고 이런 규정들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이 자율성을 준 대신에 그런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한테 잘 알려라 라는 의미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총재가 의회에 나와서 그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것들이 개편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62년에 재경원 장관이 제청이었고 감사 같은 경우 재경원 장관 임명했던 거를 대통령 임명으로 바뀌고 그래서 정부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고요. 정관 같은 경우도 금통위가 스스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율성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제 금통위 의결로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경비 예산은 재경원 장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가지고 그 예산 통제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것도 이제 2003년에 법이 바뀌면서 그 급여성 경비예산, 즉 한국은행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기재부 장관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업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구조 자체는 제정 당시랑 보면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틀은 뭐 그렇게 바뀌진 않았고요. 하는 일은 크게 변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앙은행의 뭐랄까요, 독립성이라든가 책임성 부분은 조금 강화됐고 그 점이 좀 다른 점이다. 재정 당시랑은. 그리고 기본적인 조문들은 그대로 재정 당시의 한국은행 업무로 규정된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중앙은행 업무라는 것, 업무 자체는 사실상 크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그 업무가 그 중앙은행에 처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수행 방법이라든가 수행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업무의 본질적인 거는 변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2003년에는 그 부총재께서 이제 금통위원을 겸묘하게 됐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그 97년 당시에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1년 단위로 했었는데 그건 좀 짧다. 좀 통화정책이란 것이 좀 파급 기간이 중장기니까 조금 그 시계를 좀 넓이 잡아서 제도를 운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중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검사권이 이제 금융감독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은행은 사실은 그 은행 검사를 못 하게 되고 그 검사하고 공동검사만 요구할 검사를 해달라 또 공동검사를 같이 가자만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은행들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사실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경영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아니 돈은 대출해 주는데 그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대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당시 이제 그 97년 개정 당시에 은행 감독권이 떨어져 나가면서 통합 감독기가 생기고 한국은행은 이제 검사 요구만 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료 제출을 통해 가지고 그 감독 권한을 뭐랄까요 보충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구를 해도 잘 안 주고 그래서 법을 개정했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 응하여야 된다. 요 한 문구 들어가는 걸로 이제 타협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03년에는 이제 그 IMF하고 월드뱅크가 어떤 권고를 했냐면 그 은행 시스템에서 지급 결제에 대한 총괄 감시 기능은 중앙은행이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에서 그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역금융 중심지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그 거액결제 시스템이라고 은행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한국은행 외의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는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결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한테 기준을 개선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거를 이제 법제화를 해서 한국은행이 전반적인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 총괄 감시 기능을 부여받았고 사실은 이렇게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 총괄 감시 기능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을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 그림도 이렇게 변천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011년에 그 금융위기가 2007, 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금융 안정이 중요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이 추가되고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걸 내게 하고 또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기간 또 오늘날에는 증권이나 보험이라든가 비은행 금융기관이 되게 커졌는데 그런 증권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 안정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그 긴급하게 어떤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즉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 혜택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요걸 좀 완화해서 유동성이 악화되면 우리가 금융기관 은행한테 긴급하게 돈을 대줄 수 있도록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 이게 돈이 굉장히 안 돈다 이럴 경우인데 이 경우도 조금 완화해서 자금 조달의 중단 에러가 발생하면은 영리기업, 여기서 말하는 영리기업이라는 거는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신을 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갑자기 여기 뭐 10원짜리가 나와서 이게 왜 나왔나 궁금하실 텐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은 요 돈이라서 뭐 문제가 안 생겼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10원짜리가 썼어요 옛날에. 근데 요 10원짜리는 요 10원에 비해서 여기 포함된 그 여기 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구리. 그 값이 원자재 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요걸 녹여서 팔아먹으면 10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생겨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주화훼손행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변조된 한국은행은 그거는 한국은행이 집중 관리하도록 법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요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바꾸거나 요거는 그 금속 함량이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적고 또 값이 싼 금속을 써가지고 요걸로 바꾸고 나서는 녹여서 팔려는 사람이 없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적립 비율은 이제 높여가지고 한국은행 수지라는 게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적자가 나더라도 그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법상으로는 정부가 도와주게 되는데 정부한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런 적자 상황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해서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그 적립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인사청문회 뭐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은행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게 이때 법이 개정돼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잠깐만요. 또 요것도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2000년대, 2010년대 중반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임명을 안 했어요. 2년 동안 공석인 채로 방치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은 통화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그 임기가 서로 교차되게 해서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그 하는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은 일단 이 법 시행 이후에는 3년만 하자. 그래서 지금 5월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3년으로 바꾼 분들의 임기가 다 끝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임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 만리 즉시 개시된 거로 보기해가지고 그 나중에 임명되더라도 그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뭐 그 4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임위원회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된 걸로 봐서 그 혹시라도 그 특정 시기에 다수의 위원이 교체되는 일을 막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두 분이 새로 임명됐고 그 3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이제 4년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당시 요 분하고 요 분하고 원래는 요렇게 네 분이 2024년까지 4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24년에 4명이 다 같이 교체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 한은하고 금융위 추천위원 두 분은 3년만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난달에 끝나서 다시 4월 20일 또 4년 하게 되니까 24년, 27년, 24년 이렇게 겹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요 분은 그 전임자가 이제 아마 5월 13일 날 새로 후임자 임기가 만료 개시되는데 임명은 이제 7월 28일 날 됐지만은 그 5월 13일 날 임기가 개시된 걸로 봐서 끝나는 거는 26년 5월 10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70년 동안의 목적은 이렇게 변화가 왔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 안정이 중요시 여기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중앙은행에서 큰 목적이 됐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하에서 정책 결정권은 금통위가 하고 이 결정을 총재가 하고 부총재 직원들이 집행하고 감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배 구조는 뭐 그 재정 낭시랑 똑같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냐? 제일 최근의 역할은 이제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경제 안정, 금융 안정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수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동성도 공급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뭐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특정 계층이나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 경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과 동떨어진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광의의 정부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항상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정신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정책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것이 중앙은행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바람직한 일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